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음양오행설은 음양과 오행이라는 기호를 통해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중국 송나라에 성립된 유학사상으로 우주와 인간의 법칙을 파악하고자 한 성리학이 음양오행설을 수용해 우주 만물의 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있는데, 고려 중기 이후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도에 이르면 고요하게 되는데, 고요하여 음을 낳고 양이 변하고 음과 합치되어 수, 화, 목, 금, 토를 낳는다라고 하여 태극, 음양, 오행의 구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이 지배사상으로 되면서 생활 구석구석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보급되었는데, 우주나 인간의 분리된 모든 현상이 음과 양의 쌍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대립하고 서로 보완하여 5가지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개의 기운은 상생과 상극을 이루는데, 목인 나무는 뿌리를 내려 토인 땅을 파고들고, 토는 수인 물을 막으며, 수는 화인 불을 끄고, 화는 금인 쇠를 녹이며, 금은 목인 나무를 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적인 동양적 사상이기에 믿거나 말거나 개인의 신념대로 존중할 것들과 그냥 지나칠 것들을 잘 구분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파묘의 전반부입니다. 미국의 LA에서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납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화림은 이장을 권하고 돈 냄새를 맡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이 합류합니다. 하지만 절대 사람이 붙일 수 없는 악지에 자리한 기이한 묘를 직접 보고는 상덕이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제안을 거절하는데, 화림의 설득으로 결국 파묘가 시작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와 버리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임영웅이 부르는 아버지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여객길을 타고 이동 중인 무당 화림과 그녀의 제자인 법사 봉기를 비추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도착한 곳은 미국의 LA로 그들을 맞으러 나온 회계사가 차로 두 사람을 맞이하며 자신의 고용주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과 부를 축적한 태어날 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한 병원에 도착하고 병실에는 갓난아기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화림과 봉기를 바라보다 화림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어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진료했지만 의료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봉길이 가방을 열어 실로 짠 부적주머니를 아기 배 위에 올려두며 경문을 외우고 화림은 손으로 아기의 눈을 열어 눈동자를 확인하는데 화림은 아이의 엄마에게 집안의 장손들에게도 같은 증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자 집사와 아기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늦은 오후 해변가 도로를 달리는 벤츠차 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는 화림은 한 저택에 도착하고 중년 여성과 휠체어에 탄 노인이 있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 어둠의 존재들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귀신, 악마, 도깨비, 요괴,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밝은 곳을 그리워하며 질투하다가 아주 가끔 반칙을 써서 넘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날 찾아온다. 음과 양, 과학과 미신,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나는 무당 이화림이다란 독백이 흐릅니다. 이때 한 남자가 골프백을 들고 들어서는데 바로 의뢰인인 박지용이었고 형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자살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과 갓난아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림은 장손들의 핏줄 돌림인 유전병이나 집토를 의심하다가 아마도 조부의 그림자일 것이라고 하자 박지용은 깜짝 놀라고 조상 중에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파묘를 해 이장하기로 결정합니다. R&B 듀오 애즈원이 부릅니다. 미안해야 하는 거니. 미안한 거니 미안해야 하는 거니 널 사랑하게 돼버린 건 내 사랑이 널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걸
아파하면 살아도 그것만으로 행복했어. 내 두 귀를 다 막아 듣지 않아도 언제나 내게 말을 했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젠 정말 사랑하고 싶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내 눈을 가려도 너는 있었고 함께 해서 아파하면 살아도 그것만으로 행복했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내 눈을 가려도 너는 있었고 함께 해서 아파하면 살아도 그것만으로 행복했어. 장면이 바뀌어 흙을 치우며 등장한 지관 김상덕과 장의사 고영근은 산에서 파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덕이 묘안의 흙을 맛본 후 파관을 시작하고 영근이 관 속의 부장됐던 금속들을 밖으로 던져 슬쩍 금붙이들을 주머니에 챙깁니다. 상덕은 의뢰인인 김 회장의 집안 묘자리를 자기가 모두 봐줘서 지금은 복받고 사업도 번창했다고 자화자찬하자 김 회장도 수긍을 하는데 이곳은 직원 40년을 하며 본 명당 중에 베스트에 들어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김 회장이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나온다고 합니다. 수습한 유골을 찬찬히 보던 상덕은 누가 할머니의 틀니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울먹거리는 막내 손자가 할머니를 기억해줄 물건인 틀니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덕이 할머니가 배고프시니 틀니를 돌려줘야 한다고 달래고 모두가 숙연해진 가운데 일가 친척들은 손자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의 육신이 활동을 끝내면 흙이 되고 땅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흙을 마시고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계속 돌고 돈다. 한마디로 이 흙과 땅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것이다. 미신이다, 사기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상위 1%에겐 풍수는 종교이자 과학이다. 난 지관이다.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땅을 찾고 땅을 파는 풍수사 호안 김상덕이다 란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그날 저녁 의열 장의사에서 상덕과 영근이 막걸리와 함께 소고기와 송이버섯을 구워 먹는데 영근은 매년 25만 명이 죽는데 30%가 매장을 하면 이 좁아터진 땅에 아직도 명당이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상덕은 아까 거기는 딱 65점짜리라고 합니다. 그때 밖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화림과 봉길이 도착하고 미국에서 받은 의뢰에 대해 설명하는데 장손들과 갓난애까지 귀신병을 앓고 있고 화림이 묫바람이란 진단을 말합니다. 그 시각 의뢰인 박지용의 집에선
어머니 배종자가 100년이 다 된 할아버지 무덤을 파낼 것인지 묻자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장남인 자신이 이미 결정했다고 왼 주먹을 부르르 떠는데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와 병실에서 울고 있는 아기까지 3대가 모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가수 김형중이 부릅니다. 그랬나봐. 박지용의 할아버지 산소로 가는 상덕 일행은 상덕의 딸이 얼마 후 미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얘기를 나누며
홍천 휴게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미국에서 봤던 집사가 대기 중입니다. 차 안에서 상덕을 만난 박지용은 오늘 모든 일은 비밀로 하고 부모님들과 친척들 반대가 심해 최대한 빨리 관째로 화장해달라고 하자 상덕은 먼저 몇 자리부터 보자고 합니다. 왼쪽은 가파른 구릉지가 깎여 있고 오른편은 강과 완만한 언덕이 펼쳐져 있는 도로를 올라가며 상덕은 어째 불안하다며 영근도 왜 관을 열지 말라고 했는지 설마 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묘소로 향하는 길에 보국사라는 절 표지판이 있고 이어 묘소가 있다는 산을 오르는데 산 중턱쯤에 사방으로 가지가 뻗친 큰 고목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오고 나무 옆으로 여우떼가 나타나자 불안해합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일행은 어두컴컴한 숲 아래 볼품없이 방치된 듯 섬찟한 외양의 묘를 바라보는데 상덕이 묘 앞의 흙을 맛보고는 바로 표정을 찌푸리고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영근은 옆으로 탁 트인 산세를 보며 감탄하고는 자리에 비해서 묘가 소박하다 평하고 상덕은 비석을 살피는데 비문에 이름은 없고 한문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덕이 박지용에게 혹시 묘자리를 누가 점지해 준 건지 아느냐고 묻자 당시 유명한 스님이 조부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며 제일 가는 명당 자리를 찾아줬다고 아버지가 말했다며 법명이 기순회라고 하는 스님이고 당시에 도굴이 심해서 소박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하는 상덕에게 화림이 뭐가 이상하냐고 하자 상덕은 박지용에게 이번 일은 못할 것 같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산을 내려가 버립니다. 큰돈이 걸린 일에 상덕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내려가자 다른 일행은 왜 그러는지 따지기 위해 뒤쫓아 내려오는데 상덕은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음택이며 악지여서 잘못 손댔다가는 직원부터 일하는 사람까지 싸그리다 줄초상 날 것이고 아까 봤던 여우는 묘의 상극이어서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이라며 악지 중에 악지라고 합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박지용은 호텔방에서 화림과 상덕에게 제 아들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상덕은 383-2427, 1283-189 위도와 경도, 비석 뒤에 새겨진 숫자들은 기순회라는 스님의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며 숨기는 게 있느냐고 묻지만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그때 화림이 대살굿과 이장을 동시에 해보자고 제안하고 상덕은 이 호텔 자리 좋네라며 마지못해 동의를 합니다. 가수 윤하가 부릅니다. 기다리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림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예요. 얼마 후 박지용의 조부묘에서 대살굿과 파묘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살굿은 액돌리기라고 하는 속임굿이며 돼지띠 일꾼 5과 통돼지 5을 준비한 다음 서로 연결하고 5명이 묘를 파괴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음한 기운을 돼지로 보내 화림이 대신 날려버리는 원리입니다. 이때 한국에 거주하는 박지용의 고모가 현장에 찾아와 지켜보고 화림이 부엌칼 2자루와 신발을 손에 들고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나타나는데 영근이 충문을 읽으면서 대살굿이 시작됩니다. 봉길이 북을 치며 경문을 외우고 화림이 조금씩 어깨춤을 들썩이면서 칼 2개를 잡아 땅에 내던지고 다시 잡아들고서 머리를 흔들다가 허벅지에 칼을 대어 긋고 뺨에 대어 그어도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불타는 장작불에 손을 넣었다가 숯검댕이를 얼굴에 묻히고 나서는 뾰족한 칼끝을 목에 대고 정을 망치로 치듯이 치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화림이 칼춤을 추는 가운데 이어서 묘주인의 장손인 박지용이 파묘요 하고 고함치면서 3번 삽으로 묘를 내리친 후 파묘가 진행되는데 화림은 잡은 닭의 피를 마신 후 입가가 피로 범벅이 된 채 통돼지를 칼로 패고 돼지띠 일꾼들이 삽으로 묘를 파헤칠 때마다 화림이 돼지를 칼로 베는 장면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일꾼들이 삽질을 하다 관을 찾아내고 굿은 멈춥니다. 영근은 수고한 일꾼에게 소금을 뿌려준 뒤 볏바닥에 있는 상덕에게 내려가 한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관 위에 덮인 붉은 천에 어떤 한자가 쓰여 있는데 너무 오래돼 알아볼 수 없고 천을 걷어내자 왕가에서만 썼다는 귀한 향나무관이 드러납니다. 관을 밖으로 꺼내 그대로 운구차에 싣고 상독 일행은 화장터로 바로 갈 것이니 비석은 돛바닥에 붙고 마무리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상독은 잘 쓰고 갑니다라며 100원짜리 동전을 돛바닥에 던지고 떠나갑니다. 한편 파묘했던 일꾼들은 비석을 바닥에 묻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땅속에서 머리가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는 뱀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자 화들짝 놀라 뱀을 삽으로 냅다 찍어버리고 뱀이 일꾼을 바라보며 도망난 채로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한 인간 여자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뱀의 비명소리가 온 산에 퍼지는 순간 산 아래에 있던 화림과 봉길이 서로 동시에 귀를 잡고 간지러운지 후비는데 갑자기 돌풍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들어 일대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운구 행렬이 멈추고 비가 와서 화장을 좀 미루게 되면서 근처 병원 영안실에 안치해놨다가 손 없는 날에 다시 화장을 하기로 합니다. 가수 한경일이 부릅니다. 슬픈 초대장. 내 야윈 손 위로 온 초대장 위에 널 데려간다는 그 완이 이름 오래전 헤어지던 날 자꾸 내 눈앞에 스쳐 혼자서도 난 서글픈데 수화기 너머로 젖은 네 목소리 그때 왜 날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너 사랑했다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채로 날 떠난 너였잖아.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 위해 돌아와 아픈 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네 행복을 믿었는데 차라리 날 다 지워버려 넌 그를 택할 세상에 후회하지 않도록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 남아주고 싶으니 다 기억할 만큼 묻히지 못한 너 날 두 번 울리잖아. 되돌리기 너무 늦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 위해 돌아와 아픈 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하지 않도록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으니 부디 가서 영원해줘. 영안실 한가운데에 관을 안치한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상덕이 묘소로 가는 길에 보았던 보국사 절에 찾아가는데, 보국사의 주지가 풍수에 능한 원봉 스님이라며 산의 무덤에 보물이 붙여있다는 소문 때문에 조선 최고갑부의 무덤이나 어떤 왕릉이라는 얘기도 있어 도굴꾼들이 꽤나 몰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가 아주 삼엄해 접근도 어려워 도굴은 할 수 없었다면서 보국사 보살이 창고에서 나무 상자 속에 든 쇠말뚝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놓고 간 장비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병원 영안실에서는 장도리를 든 관리소장이 관의 뚜껑을 열려고 하고 마침 화림과 봉길이 영안실에 도착하지만 뚜껑이 열리며 그 순간 관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 고함을 지르며 화림을 통과해 빠져나가자 기절해버리고 관리소장은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상덕이 전화를 받고는 놀라고 다행히 화림은 병원 침대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봉길이 무언가 관에서 빠져나와 지나갔다고 하자 화림은 코피가 뚝뚝 떨어지며 관 속에서 험한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시각 미국 LA의 박지용의 집에서는 어머니 배정자가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2층에 있는 아버지 박종수는 휠체어에서 창밖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며 창문을 열자 무언가가 들어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종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라 나지막하게 말하자 창문으로 무언가 흉측한 존재가 비치며 스테이크를 손에 들고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멈추고는 입가에서 고기가 툭 떨어지면서 홀령이 아들 박종순을 돌아봅니다. 그때 홀령의 목소리가 박종순의 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며 눈가가 촉촉해져 죄송하다며 불효를 사죄하는데 홀령이 박종순의 가슴에 손을 가져가 심장을 움켜쥐어 짜자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1층에서 탱고에 심취해 빙글빙글 춤추는 아내 배정자는 유리창에 손을 잡고 같이 춤추는 홀령이 비춰지며 잠시 후 그녀의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가수 양파, 다비치, 한나가 같이 부릅니다.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그대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마음 주면 줄수록 가슴 아픈 거래요 아파야 사랑인 거죠 그만 눈물 걷어요 그대 이젠 웃어요 사랑이 또 그대를 울려도 진정 사랑했다면 진정 후회 없다면 그것으로 된 거죠 그대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마음 주면 줄수록 가슴 아픈 거래요 아파야 사랑인 거죠 눈물
생각이 날 땐 그냥 그리워해요. 그대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마음 주면 줄수록 가슴 아픈 거래요. 아파야 사랑인 거죠. 결국 만나야 할 사람은 애써 찾지 않아도 언젠간 꼭 다시 만나게 되고, 헤어질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는 끝내 헤어질 텐데. 그대 서러웠나요? 혼자 외로웠나요?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피고 지든 꽃처럼 다시 오는 거래요. 세월이 약인 거겠죠. 그리운 그대로 보고픈 그대로 세월이 흘러가며 어떻게든 있겠죠.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끝내 헤어지고 마는 거. 사랑은 그런 거, 이별은 그런 거. 그 시각 박지용이 묵고 있는 서울의 호텔로 상덕이 서울로 향하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는데, 미국의 배정자는 목이 졸리며 발버둥 치고 있고 2층에 있는 박정수는 이미 죽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화림은 지금 혼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상주가 위험할 것이니 빨리 서울로 먼저 가보란 것이었고, 자기는 관에서 나간 혼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화림은 100년간을 묘속에서 소리쳤는데 꺼내주지 않았으니 증오만 남아있어 자기의 핏줄들을 전부 찾아갈 거라고 합니다. 영안실에서 화림, 봉길, 영근 세 사람이 혼령을 불러와 잡는 혼 부르기를 하는데, 혼을 받아내는 역할인 봉길의 몸에 붉은 천을 둘러매주고 화림은 영안실 바닥에 제사상을 차려 영근에게 타이밍 잘 맞춰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준비가 끝나자 화림이 징을 치면서 경문을 읊기 시작하고 봉길도 휘파람을 부는데, 화림의 독경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징소리가 고조되고 혼령에 빙의된 봉길에게 화림이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살살 달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로 내 새끼들 데리고 갈 거라며 낄낄거리다 화림이 안 된다고 하자 봉길이 입에서 피를 쏟아내며 혼령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한편 서울의 호텔에 있는 박지용은 침대에서 악몽을 꾸다 깨어나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김상덕의 전화가 와 지금 좀 급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방문을 두드리며 김상덕인데 문 좀 열어달라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고, 전화기에서는 그건 내가 아니고 지금 할아버지 관이 열렸다고 소리치며 문에서 멀리 떨어져 피해서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헷갈려하는 박지용이 창문을 열자 그 순간 전화 속의 김상덕이 낄낄거리며 소름 끼치게 웃기 시작하고 흉측한 사람 형체가 뒤에 서 있는데, 극한의 공포에 빠진 채 뒤를 서서히 돌아봅니다. 잠시 후 진짜 상덕이 호텔의 마스터키로 방으로 들어오는데, 박지용의 상태가 이상해져 일본군에 경례를 하며 장하도다 반도의 청춘두리어로 시작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 일제히 강제동원에 적극 참여하라는 웅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며 주저앉는데 다시 일어선 박지용은 냉장고의 생수를 끊임없이 들이키고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말한 뒤 뚜두둑 하는 뼈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 목이 완전히 180도로 뒤틀리며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그 시각 박지용의 고모는 딸 사이 손자 손녀와 함께 저녁상에 앉아있고 집안의 장손인 아기가 있는 미국의 병실에는 아기가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며 간호사가 소파에 기대에 잠이 들었는데 훌령이 아기에게 점점 마술을 뻗쳐 심박수가 200을 넘어가며 울기 시작합니다. 한편 상덕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관을 운구차에 다시 실어 영근이 풀 악셀을 밟아 화장터에 도착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상주의 허락을 기다리는데 상덕은 미국 쪽에 연락이 안 되자 우여곡절 끝에 고모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영근이 지체 없이 화로 점화 버튼을 누릅니다. 관이 불타기 시작하자 자신의 증손자의 목숨까지 취하려던 홀령은 고통스러워하며 점차 사라지고 서울 호텔에서는 집사와 상덕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지용이 구급대원들의 노력에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 병실에 급히 달려온 박지용의 아내가 아기를 살펴보는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고 화장터에는 상여소리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장장이 어두워지면서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파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뭔가 친일 냄새가 나는 미국에 사는 한국계 부잣집 박지용의 할아버지의 묘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묘의 주인은 사실 일제감정기 시절 고관 대작을 했던 매국노 집안이었고 후손들은 좋은 묘자리를 알아보았고 매국노 집안이다 보니 누군가 좋은 묘자리를 소개해줬다고 생각했지만 후손들은 오히려 그 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묘자리 의뢰를 바로 일본의 유명한 음향사에게 했기 때문이었는데 일본에게 이익과 도움을 가져다준 친일파의 묘자리로 그러한 곳으로 소개해줬다는 게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그 음향사가 왜 그러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순애란 스님은 일본의 음향사로 일본 여우 음향사 기스네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람 얼굴을 하고 나온 뱀은 누레온나라는 요괴로 에도시대 때 강과 바다에서 주로 출몰했다는데 최대 300m나 되는 몸을 가졌었고 또한 머리는 여성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이 요괴는 평소엔 인간의 모습을 한 채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사라지는데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점차 아기가 무거워지고 짓눌려져 움직이질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누레온나의 남편인 규키가 그 사람을 잡아먹으며 누레온나 또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괴 누레온나가 묘자리에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한반도의 전기를 끊는 쇠말뚝을 지키는 장치 중의 하나로 생각되어집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파묘 전반부였는데요. 토속신앙이 곁들여진 오컬트 영화로 K-오컬트란 새로운 장르를 제대로 느끼게 하는데 뜬금없긴 하지만 정령이라는 또 다른 한국만의 느낌이 있었고 한편 극중 주인공들의 차량 번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운구차 1945, 화림의 차 0301, 상덕의 차 0815 등 광복한 해 3.1절, 광복절을 연상시키는 숫자들과 주인공의 이름인 이화림, 김상덕, 고영근,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차용하여 장재현 감독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파묘 후반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밴드 뱅크가 부르는 가질 수 없는 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윈걸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